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중반 영국에 등장한 라파엘 전파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라파엘 전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26년 사진이 발명된 후 미술계는 무엇이 사실적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이 등장하는데 자연주의, 사실주의, 라파엘 전파, 인상주의 작가들이 각기 다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자연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바르비종파는 자신의 눈앞에 보인 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생각해 이들은 주로 농민들의 삶의 현장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작가는 밀레가 있습니다. 다음 구스타프 쿠르베로 대표되는 사실주의는 이상화되고 습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믿어온 그림들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이 직접 관찰한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같은 맥락에 서 있고 이 두 화파 모두 소박하고 진솔한 시골 풍경과 농민들의 생활을 표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화 속 그림의 주인공이 달라진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림 속 주인공이 거의 대부분 왕족과 귀족 또는 돈 많은 부르주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자신들이 직접 관찰한 세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주의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당대성을 통해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파엘 전파는 앞선 사실주의 작가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기법만을 숭배하고 모방한 영국 아카데미 미술 양식이 당대 영국 미술의 문제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들 라파엘 전파 작가들은 전성기 르네상스를 완성한 화가로 평가받는 라파엘 이전의 미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세 미술 그리고 초기 르네상스 미술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이들은 기교를 앞세우기보단 순수한 회화로 돌아가 솔직하고 평면적인 화면을 보여주려 하였고 여기에 더해 북구 르네상스와 같은 충실한 세부 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추구했던 바는 결과론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화풍을 남겼으며 이후 아르누보 양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상주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기존의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개발된 기법인 원근법, 명암 등등은 인위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외로 나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빛에 따라 변하는 대상들의 인상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게 된 데에는 당시 유화 물감이 튜브에 담기게 되어 이동이 편리하게 된 것도 한몫합니다. 그 전까지 물감은 안료를 기름에다 혼합해 사용했기에 이동하며 그림 그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대 학부 시절 아크릴 물감을 만든다고 을지로 사가 안료 가게에서 안료가루와 바인더를 산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잘 섞기도 힘들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당시 화가들은 튜브형 물감이 나왔을 때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실외로 나가 그림 그리는 것은 인상주의 작가들에 의해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니고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터너에서부터 이미 야외로 나가 그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파엘 전파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이 유파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먼저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던 예술가 집단 라파엘 전파는 당시 화단이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은 르네상스 거장 중 한 명이던 라파엘과 이 라파엘을 추종했던 화가들 때문이라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술의 개혁을 위해 미술이 정직하고 꾸밈이 없었던 시대를 찾게 되고 그렇게 발견한 것이 바로 중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중세 미술을 완벽히 복원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중세 미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라파엘 전파 작가들이 생각하기 중세의 미술가들은 신께 정직했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미술 활동을 했습니다. 즉, 라파엘 전파 작가들의 진정한 목적은 혼란스러운 근대의 현실 속에서
미술마저도 지나치게 과거의 기교주의에 빠져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화의 순수성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라파엘 전파, 즉 라파엘 이전의 미술을 추구하는 파라는 약간은 촌스러운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며 자연을 충실히 묘사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 얼마 가지 않아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이제 작품으로 가서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라파엘 전파의 리더격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작품으로, 로세티는 사실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배운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교육의 지나친 정형화에 반감을 가졌던 로세티는 서양 미술계의 형식주의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 라파엘 전파를 결성합니다. 이들 라파엘 전파 화가들은 중세에서 회화의 순수성을 회복할 방법을 찾았기에 라파엘 전파의 리더였던 로세티의 작품은 중세 미술의 특징인 상징성, 장식성, 그리고 신비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로세티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라파엘 전파가 추구하던 스타일인 중세에서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화가 지오토의 작품과 비교해 보시면 로제티의 이 작품은 나름 세련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모티브는 한 남편이 라피아란 이름의 자신 아내에게 실직났으나 카톨릭에서 이혼을 금하기에 자신의 부인과 헤어지기 위해 아내를 죽이려 했던 일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은 라피아는 신실함이란 뜻으로 그녀가 신앙이 깊은 여인임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만지작거리는 반지는 결혼 반지로 그녀를 죽음에 몰아넣은 결혼의 굴레를 상징합니다. 화면 왼편엔 담쟁이 덩쿨이 있는데 벽에 달라붙은 담쟁이 덩쿨은 내가 붙은 곳에서 죽겠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라피아가 남편을 끝까지 따르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외에도 하늘의 새, 시계, 묵주, 창가의 무기 등 모두 그녀의 죽음과 의무를 상징하는데요. 라파엘 전파의 그림에 들어있는 상징적 요소들은 화가들의 인문적 교양을 바탕으로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들은 분명 중세의 종교적 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고, 따라서 진부하며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다는 한계가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라파엘 전파의 또 다른 창립 멤버였던 윌리엄 홀먼 헌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자마자 앞에 보았던 로세티의 작품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 작품 역시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연인은 딱 봐도 뭔가 떳떳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그림의 장면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빛과 순수한 자연의 풍경을 본 여인이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은 상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난 그녀의 양심은 확대된 동공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내엔 피아노가 있고 장식이 많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교양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인데요. 대낮부터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트의 그림은 어색하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당대 미술계에선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작가는 밀레이입니다. 로세티, 헌트와 함께 라파엘 전파를 창립한 3대 멤버의 마지막 멤버 존 에버렛 밀레이 역시 상징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밀레이 역시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배운 화가로 초기엔 라파엘 전파 형제들과 함께 엄청난 호평을 면치 못했으나 이후 왕립 아카데미 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말년엔 높은 명성을 쌓았습니다.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소재는 종교적인 것도 있었으나 문학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이 작품 오피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인물인 햄릿의 연인으로 햄릿이 자신의 부친을 죽인 원수인 숙부를 죽이려다 실수로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오피리아는 자신의 연인인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쳐서 강물에 투신해 자살하고, 이후 햄릿은 가문의 복수를 하려던 오피리아의 오빠도 죽이고 나중엔 이들 모두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싸웠던 햄릿마저도 죽습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그림에서 오피리아 주변의 물망초와 양귀비꽃은 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밀레이의 이 작품은 라파엘 전파가 자랑하는 명작 중 하나로 라파엘 전파의 상징성, 신비성, 장식성이 모두 잘 드러나면서 여인의 죽음을 사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이고 관능적으로 잘 표현해내었습니다. 여담으로 밀레이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모델을 찾아 런던 시내를 꼼꼼히 누비고 다녔고 결국 모자 가게 점원인 엘리자베스 시다를 찾아 그녀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위해 그녀를 자기 집 목욕탕에 담가놓고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시달은 앞서 언급했던 로제티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그녀는 로제티의 바람기 때문에 자살하고 죽어서 앞에 보았던 로제티의 베아타 베아트릭스의 모델이 됩니다. 죽어서 이렇게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을 때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작가는 로제티를 따르던 작가 에드워드 콜리번 존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라파엘 전파의 창립 멤버들의 작품들은 분명히 복고적 느낌이 들었지만 장식적이고 상징주의적 회화가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라파엘 전파를 계승하고자 했던 화가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 로제티 등에게 미술을 배우고 라파엘 전파 화가로 활동하는 화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에드워드 콜리번 존스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라파엘 전파의 후예답게 장식성, 상징성이 눈에 보이지만 초기 라파엘 전파 화가들과는 다릅니다. 초기 라파엘 전파의 화가들은 도덕적인 주제를 상징을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했다면 에드워드 번 존스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전 라파엘 전파 화가들에 비해 세련되고 단정한 느낌을 주며 장식적인 요소를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런 아름다운 장식적 요소는 이후 아르누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로제트를 따르던 사람 중에는 윌리엄 모리스도 있는데 그는 후에 아트 앤 크래프트 미술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아르누보와 아트 앤 크래프트 미술 운동에 대해선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 다 모두 장식적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드워드의 작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작품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주로 다뤘던 도덕적인 주제보다는 관능적인 아름에 대한 표현과 세련된 장식 표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작품을 한 번은 유화로 또 다른 한 번은 이렇게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그렸는데 재료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조금 다른 점이 재밌고 신기하네요. 19세기까지 예술의 큰 방향성은 사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발명 이후 화가에게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더 이상 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들은 과연 무엇이 정말 사실적인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미술 유파가 자연주의, 사실주의, 오늘 살펴본 라파엘 전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인상주의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